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셜록님. 네. 많이 헬로.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오늘. 아, 많이 피곤해요,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아, 요즘에 그냥 노동에 치여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일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서 저번에 저 살롱도 참석을 못하고. 맞아요. 저희 지난주에 아니다. 지난달에 지난달에 살롱 오픈 모임이 있었는데 갑자기 오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그럼요. 사건이 터졌다면서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열이 받았던지. 아, 진짜 동료들이 괴롭힙니까? 거의 뭐 이거는 이지메일 수준으로 이지메 수준이라고요? 이지메일 수준으로 이 일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일이 저를 이지메하네요. 아, 그래요? 아, 지금 안 그래도 주변에 6월, 7월 너무 네. 바쁘다라고 얘기하는 언니들이 많은데 혹시 언니들에게 네. 셜록님만의 그 일 바쁠 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비법? 또 확실한 비법이 있죠. 네. 전 요즘에 제 건강을 위해서 1일 5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확실한 비법이네요. 정말 제가 요즘에 24시간 중에 16시간, 17시간을 앉아서 일을 하거든요. 와, 그래도 진짜 몸이 수준이 안 돼갖고 붓고 너무 몸이 힘들더라고요. 네. 이때 내 몸과 영혼을 위로해 줄 길은 맛있는 식사밖에 없다. 그러면 골고루 네. 이것저것 다 먹고 있습니까? 그럼요. 영양가를 다 생각해서 탄단지와 비타민 무기질까지 생각해서 우리 꼭 그런 거 있잖아. 이쯤 되면 네. 알약 엄청나게 들고 다니면서 먹고. 아, 근데 제가 그 알약파가 아니어서 네. 약은 또 못 먹겠고 식품으로 저는 좀 섭취를 많이 하는 그걸 대신해서. 편이에요. 네. 그리고 뭐 그냥 언니들도 요즘 좀 많이 힘들시겠지만 또 이제 좀 있으면 휴가 시즌이니까 맞아요. 네. 조금만 버티시고 입금날을 생각하면 우리 함께 힘내봅시다. 그럽시다. 우리 통장 잔고 항상 확인하면서 입금 될 때 그 기쁨 나중에 잊지 말고 웃으며 만나요. 웃으면서 만나요. 언니들의 인생책 인생 영화 코너 오늘 역대급 셀럽을 모셨습니다. 와, 저 잠 못 잤잖아요. 다크서클 보이시나요? 제가 한 달째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설레가지고 이분이 나오신다 그래서 저 찐 작가님도 처음이어서 녹음하다가 근데 저희 뭐 퀄리티 떨어진다고 나가시면 어떡하지? 막 이 생각도 이 걱정도 하면서 오늘의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이 나오셨죠? 제가 감히 소개해도 될까요? 소개해 주십시오. 그죠? 저희가 저번에 정말 부끄럽게 읽었던 나의 덴마크 선생님의 저자이신 정혜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아니 너무 저 언니도 오늘 이거 보이십니까? 이 과일? 저희가 이런 과일을 준비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사실 고은 형님 나왔을 때도 이런 과일을 저희 원래 쌀로별 깔거든요. 쌀로별. 쌀로별, 참크래커, 치즈 샌드 이런 거 까는데 오늘 저희가 생 과일을 공수해 그러게요. 왔습니다.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 소개를 멋지게 해주셔가지고 저 그런 사람 아닌데 겸손까지.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얼마 전에 소개해주셨던 나의 덴마크 선생님을 쓴 정혜선이고요. 저는 농사도 짓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여기저기 기후 위기를 알리러 다니는 운동가로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고은 형님께 애걸복걸 소개를 좀 해달라. 아니 저희도 셀럽 모시고 싶은데 저희가 맞아요. 인맥이 너무 없거든요. 또 저희가 매달리면 또 장난 아니거든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고은 형님이 조 감독님 섭외됐어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정혜선 작가님이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시는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다고 하셔서 제가 연락처 받자마자 바로 전화를 드렸거든요. 저희 또 네. 확인했잖아요. 오늘 만우절인가 하고. 그래서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해주시기로 하셨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듣고 바로 섭외를 해서 오늘 모시게 됐고요. 나의 덴마크 선생님을 쓰신 작가님이시기도 하고 그 책에 소개가 되어 있는 글을 좀 읽어드리면은 불안과 우울 속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20대를 보냈다. 30대의 마지막 해에 덴마크 세계 시민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긴장을 풀고 쉬는 법, 열심히 사는 법을 배웠다. 아니 덜 열심히 사는 덜 열심히 그게 사는 법. 핵심이에요. 아주 큰 죄송합니다. 차이예요. 네네. 덜 열심히 사는 법을 배웠다.
미국의 생태 철학자이자 활동가인 조애나 메이 씨의 삶에서 큰 영향을 받아 생태 위기 시대에 마음의 힘을 키우는 워크숍, 재연결 작업의 진행자로 활동했다. 지리산 실상사 작은 학교에서 세계 시민 교육을 주제로 수업하며 먹거리와 꽃이 자라는 자그마한 숲밭을 가꾸고 있다. 지금은 아니시. 지금도 해요. 네, 그 아, 학교에도 강사로 나가서 수업을 하고요. 또 제 농사도 하고요. 지금은 특별히 소속된 곳이 없는데 불안하지 않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네. 함께 쓴 책으로는 1.5 그레타 툰베리와 함께 네. 와 서로를 살리는 기후위기 교육 등이 있으며 인문 잡지 한 편과 생태 전환 매거진 바람과 물에 기고했다. 오,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해주셨네요. 아니, 그냥 읽었습니다. 네. 나와 있는 대로 나와 있는 대로 읽었는데 네. 이 이력을 보니까 네. 작가님의 삶이 되게 궁금해지기도 맞아요. 하고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을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안학교에 매주 가서 수업도 하고요. 그래서 그 덴마크에서 배운 어떤 세계 시민 교육 그런 것들도 풀어내고 그리고 영어 수업도 해요. 여전히 그것도 하고 그리고 또 저가 농장을 하고 있어서 조그마한 농장인데 거기서 꽃도 키우고 먹거리도 키우고 어린이들이 와서 수업을 하고 가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을 주로 농사와 수업을 주로 하면서 살고 있고 그리고 글도 지금도 뭔가 조금씩 쓰기도 하고 또 다음 책을 구상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강연도 다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희가 녹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용기 있고 부지런한 분이에요. 맞아요. 부지런하지는 않아요. 그냥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네. 그럼 실상사 작은 학교에서도 계속 수업을 하고 계시는 네, 하는데 거네요. 이게 많이 하지는 않고요. 진짜 뭐 어떤 학기에는 뭐 이틀 나가기도 하고 뭐 하루 나가는 학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고은영님이 네. 인생책으로 추천해주신 네. 책을 네. 같이 읽으면서 네.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큰 대형 출판사 민음사에 네. 책을 낼 수 있었느냐? 이 아. 비법은 무엇이냐? 네. 저도 좀 살짝 솔직히 좀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게 첫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첫 책이고 그 전에 공저 형태로 나온 책들이 있긴 있지만 다들 이제 작은 소박한 곳에서 했었는데 사실은 여러 군데 출판사를 거쳐서 도착한 곳이 민음사이기도 해요. 이제 선택을 받지 못했죠. 그 다른 곳들에서. 출판사에서. 네, 선택을 받지 못했고 나름 그것들이 좀 가슴앓이를 하다가 그냥 너무 이제 제가 갔다 온 때가 2016년이잖아요. 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그때 이야기를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할까? 지금 시류에 맞을까? 근데 이제 출판사들에서 선택받지 못하다 보니 이 원고는 묻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한 100부 찍어서 지인들한테 기념으로 돌려야겠다. 거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민음사를 만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기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뭐 그레타 툰베리를 소개하는 글이나 뭐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문이나 이런 것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떤 책자의 형태로 1.5 그레타 툰베리와 함께가 나왔고 그거를 아마 지금 나의 덴마크 선생님 편집자께서 보셨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하는 활동들을 보시고 연락을 주셔서 이분이 인문 잡지 한 편이라는 책을 편집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글을 부탁하셨고 그래서 같이 한번 소통을 해보니까 재미있었어요. 그분과 하는 작업이. 그래서 제가 좀 묵혀둔 원고가 하나 있는데 보실래요? 했더니 이제 보시고 그래서 정말 천신만고 끝에 원고가 살아났죠. 네, 계약을 하게 되었죠. 네. 이게 정말 일도 사람도 인연과 운명이 정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인연이 됐었던 편집자 분이 민음사에서 이제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이 그렇게 큰 출판사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기후와 관련된 활동을 했기 때문이고 편집자님께서 그거에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저는 덴마크 갔다 온 이후에 그냥 제가 쭈그러져서 살았다면 나오지 않았을 책인데
계속 학교에 가고 학생들을 만나고 학생들과 같이 거리에 나가서 시위도 하기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 한 가지. 몇 부 팔렸습니까? 인센은요?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2세는 찍었고요. 진짜 4월 1일에 연락 왔었어요. 그 2세 찍었다고. 그래서 저 4월 1일인데요? 이러니까 막 웃으시더니 2세를 찍었고 그래도 이 정도면 저는 진짜 되게 빨리 2세를 찍었다.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좀 많이 알리려고 아주 열심히 좀 뛰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필 4월 1일 날 2세를 찍었다고 그러시니까 뭔가 네. 만우절이 껴있네. 근데 아니라고 막 웃으시더라고요. 정말 이 방송을 듣고 후기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정혜선 작가님의 사인이 담긴 나의 덴마크 선생님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듣고 처음 듣는 얘기. 할게요. 우리 맘대로 후기 남겨주세요. 네네네. 진심 어린 후기 남겨주셔야 되고요. 혹은 작가님과의 저녁 식사? 할게요. 진짜 할게요. 네. 몇 명까지? 할 수 있어요. 와, 너무 독자는 좋다. 소중하니까. 최근에 제가 같이 인터뷰하신 작가님이 계신데 심혜경 작가님이라고 카페에서 공부하는 할머니라는 책으로 이 책은 정말 진짜 잘 팔린 책이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주로 카페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어느 카페에 계신지 아니까 독자분들이 와서 보고 뭐 이렇게 쪽지를 남겨놓으신대요. 작가님 저 한번 뵙고 싶어요 이러면 만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으세요? 이러니까 독자들은 소중하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이후로는 저도 되게 진짜 시간 내서 읽어주신 거잖아요. 그 짧지도 않은 긴 책을.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이제 만나겠다. 그런 참고로 마음을, 우리 작가님이 거창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어디 통영이나 중간 지점에서 그래도 만남을 되고요. 휴가 간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도 뭐 부산이든 어디 대전이나 뭐 대구나 대구나 이런 데도 되고 이런 데서 중간 지점에서 만날 수 있는 작가와의 만남 시간도 준비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텃밭 체험? 네네네 체험. 가능합니다. 네, 이런 것들 네. 가능하니까요. 네. 연락 텃밭 체험 주세요. 재밌겠다. 와, 던지면 뭐든지 다 가능한데요? 뭐든 가능한 너무 분이시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책을 평소에 관심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소수자의 삶이라던가 아니면 환경과 관련된 책을 골라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깜짝 놀라셨죠? 네. 제목 맞아요. 듣고. 네. 네. 그래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작가님이 선정해 주신 네. 책이 저한테는 조금 반전이긴 했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죠. 그래서 네. 제목과 네. 간단하게 작가에 대한 소개 그리고 네.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고 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셨는지 네.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 작가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아시는 분이고 되게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친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책도 꽤 오랫동안 쓰셨어요. 거의 6, 7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목이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뭐라고 깜짝 놀랐었는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제목이 나는 뻔뻔한 엄마가 되기로 했다. 네, 김경림 작가님의 나는 뻔뻔한 엄마가 되기로 했다라는 책이고요. 육아서의 형태로 나왔죠. 엄마는 편안해지고 아이는 행복해지는 놀라운 육아의 기술 34.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 책도 굉장히 잘 된 책이에요. 좀 나온 지도 좀 2017년에 나왔는데 한 5년 정도 됐네요. 책이 출간된 지. 2018년에 나왔네요. 네, 5년 정도 되었고 이제 잘 된 책이죠. 잘 된 책이고 이 책을 소개해드린 인연은 여기 작가님이 지리산에 사시는 분이고 저도 지리산과 인연이 되어서 같이 만났었고 책을 내시기 전에 이제 마을에서 같이 책도 읽고 글도 쓰고 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도 언젠가 책을 낼 수 있겠지. 작가가 될 수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모여서 같이 매주 막 글쓰기 워크숍도 하고 그러셨던 이제 분이신데 그리고 그분의 아이가 실상사 작은 학교를 다녔죠. 네, 저와 같이 다녔고 그리고 나의 덴마크 선생님에 보면은 그 장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국토종주 이렇게 지리산 둘레길 걷기 이런 네. 거를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김경림 작가님의 큰아이와 같이 그 지리산 둘레길을 제가 걸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인생책을 내가 만약에 추천을 한다면 그냥 바로 떠올랐던 책이고 저의 삶과 좀 밀접하게 다 있는 분들이시고 그리고 책이 너무 좋아요. 책이 너무 좋고 육아의 기술 34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엄마가 아닌 사람들은 안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엄마는 그 육아서로 나왔다 보니까 엄마는 뭐 이렇다 이래야 한다 뭐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엄마는을 지워도 다 말이 돼요. 맞아요. 네. 저도 엄마가 아니거든요. 어떤 누군가의 생물학적 엄마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은 뭐 거의 없겠지만 그거를 빼고 이제 보이잖아요. 저희는 아이가 없는 입장에서. 근데 그걸 다 빼도 뭐 친구는, 뭐 자식은, 애인은 뭐 이렇게 해도 다 인생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한테 소중한 책이라서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육아 책이라면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엄마를 넘어서서 더더욱 세상에 아이를 키우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천하게 되었고요.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김경림이라고 하는 한 명의 젊은 네, 여성이 두 아이를 키우다가 이제 큰 아이가 9살 즈음에 여기 보면 이제 나와 있는데 5년 생존율이 5%밖에 안 되는 중추신경계 림프종이라는 희귀암에 걸렸고 완치와 재발을 반복하며 10년 동안 힘겨운 투병의 시간을 이렇게 보냈다고 작가 소개에 나와 있는데 그 시간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굉장한 통찰과 한 여성이 자신의 삶을 똑바로 마주하고 살아나갔던 굉장히 힘있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네, 인생 책으로 추천을 드려요. 네. 이게 처음에는 제목을 보고 내가 이 책을 읽고 공감되는 게 너무 없으면 어떡하지? 이 고민했어요. 저는 육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앞으로 육아할 일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혹시 근데 약간 그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뭐 제가 아이가 생긴 건 아닌가? 그 사이에 그 생각도 하셨죠? 했어요. 네, 제가 네. 작가님을 못 뵌 사이에 아이를 키우고 계신가? 그 생각도 하긴 했어요. 그 소식은 없었으니까. 저는 보면서 제목만 듣고는 왜 정혜선 선생님이 육아 서적을 추천했지? 사실 뭐 그 사이에 아이가 생기셨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안 하고 아니야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어떤 거야.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은 앞에 조금 읽다 보면서 저도 사실 이거 육아 서적이라는 느낌은 좀 못 받았어요. 그쵸. 네. 그쵸. 저는 육아책으로 구분은 사실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들었고 굉장히 어떤 소설보다 되게 네. 와닿은 부분들도 네. 되게 많았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버지가 똑같이 림프암으로 또 좀 투병 생활을 오래 하시고 또 그 간병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아이처럼 똑같이 폐혈증도 생기고 무균실도 들어가고 그래서 뭔가 이 어머니가 느꼈던 좌절감이나 불안감 같은 게 저 너무 공감이 되면서 저 좀 많이 울었거든요. 중간중간 많이 울고 사실 이제 이게 부모님을 물론 엄청 사랑하지만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아이가 아프면은 내 부모가 아픈 걸 내가 느끼는 것처럼 그 이상의 감정일 텐데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이 아이의 앞에서 엄마가 또 강해져야 되고 이걸 또 이 감정을 이겨내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너무 짠하기도 하면서 되게 강하고 멋진 분이다. 저 너무 소설처럼 읽어갖고 마지막에 닫으면서도 마음이 되게 먹먹했고 중간중간에 보면은 사실 저는 이제 육아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아이가 없는데 어린이들도 되게 좋아하고 근데 중간에 보면은 아이 육아 상담소 같은 그런 프로그램처럼 중간중간 챕터 사이에 껴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유익했어요. 그래서 뭔가 제가 가지고 있던 아이에 대한 어떤 의문들도 어떤 행동에 대한 거 다 좀 해소가 되는 느낌들도 있었고 저도 이제 읽고 나서 아이 있는 친구들한테도 추천을 하고 애들한테도 추천을 했어요. 야 이거 봐봐 되게 재밌어.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도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근데 진짜 소설 같기도 했어요. 그쵸. 왜냐면 이게 너무 인생의 굴곡이 긴 시간 동안에 다 이 책을 통해서 전달이 되니까
그리고 저라면 포기했을 것 같은 순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중간중간에. 근데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래도 아이와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들을 포기하지 않고 쭉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뭔가 모르게 저한테는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런 지점들에서 이 작가님도 한번 좀 저희가 오늘 방송을 잘하면 너무 훌륭한 생각이네요. 이분이 더 셀럽, 막강 셀럽입니다. 김경림 작가님 듣고 잘- 계십니까? 잘해서. 꼭 한번 초대를 하고 싶다. 그런 욕심까지 생길 네, 정도로 저도 책 굉장히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다는 표현으로 다 맞아요. 설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감동도 있고 웃음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느끼는 감정선들이 깊고 다양해서 굉장히 좋았던 맞아요. 책입니다. 그리고 이게 챕터 하나에 제목이 다 붙여 있잖아요, 부제가. 맞아요. 그런데 정말 너무 이게 진심이라고 표현하기 좀 부족할 정도로 저 사실 되게 아픈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 이게 사실 감히 제가 이거를 사실 상상할 수도 없겠지만 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가 조금 좀 그쵸. 감히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읽으면서 소설 한 편 읽은 것 같은 느낌도 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작가님을 가까이에서 이제 지켜보셨을 거잖아요. 네. 김경린 작가님 어떤 네. 분이십니까? 요즘은 최근에 못 뵀는데 이 기회에 또 한번 또 네, 뵈야겠는데 멋진 분이세요. 네, 멋진 분이고 제가 뭔가 어떤 안 풀리는 뭔가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연락하는 분이시고 통찰력과 지혜와 따뜻함과 근데 네. 그거는 사실 이 책을 읽어도 알겠어요. 네. 네. 나 또 만나면 되게 기대고 싶을 것 같아요. 약간 큰 언니 같은 그러니까. 눈을 딱 바라보고 내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을 받고 싶은 실제로 상담사 역할을 그쵸. 하고 계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작가님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이 책 표지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네, 영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언어병리학 석사학위를 받고 난 뒤에 상담심리학 박사 과정까지 밟으셨더라고요. 조선대학교에서.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요. 아이를 낳기 전에 육아잡지 기자로 5년을 일을 하셨었어요. 네. 그러다가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는 프리랜서 편집자로 5년을 일을 더 했고 그 뒤에는 현재 11년째 언어치료사이자 상담사로 아이들과 부모들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2018년이니까 한 4년이 네. 더해지면 지났겠네요. 네. 한 15년 정도 네, 맞아요. 되셨겠네요. 현재 근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근황에 대해서는 학교를 졸업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제가 전화라도 한번 드려. 아니 영상 통화 연결이라고. 네, 지금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닙니다. 김경림 작가님 네. 연락 주세요. 지금 정혜선 작가님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아니요, 바로 연락하면 이제 연락이 되는데 제가 연락을 안 드린 거는 이제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딱 이렇게 선물로 이걸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네, 일부러 연락을 안 드리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책을 펼치자마자 서문부터 너무 좋았어요.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엄마 노릇 60점이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엄마들한테 자기 자신의 엄마 노릇 점수를 매겨보라고 하면 대부분이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점수가 60점이래요. 근데 60점이라는 점수가 어떤 점수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평균이 보통 60점. 그러니까 나는 평균보다 약간 잘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점수가 60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육아를 굉장히 잘하는 엄마도 60점, 나는 60점 엄마야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육아에 대한 거를 굉장히 그 가치 기준을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받게 되고, 그런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 사회는 아이의 모든 것을 엄마 탓으로 돌린다라는 이야기에서
엄마로서의 죄책감과 그리고 불안감은 원죄처럼 떼어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어도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나는 평균 이상은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서문에서 펼쳐 나가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진짜 우리 사회는 모든 아이의 행동을 엄마에게서 어떤 원인을 찾게 되는 그런 구조가 존재한다고 보세요? 공감하세요? 그런 경향이 있고 최근에 뭐 몇 년 동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막 엄마가 3년은 애교 풀 케어를 해야 한다. 막 그 그런 얘기는 얘기들 저도 들었어요. 되게 많이 네. 들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이제 40대 중반에 엄마가 아닌 사람으로서 드는 생각은 주변에 이제 엄마들이 많으니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같이 나눠야겠다. 그렇게 좀 마음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들리면 들릴수록. 저는 사실 이거 굉장히 절대 공감하는 게 보호자라는 타이틀이 사실 붙으면은 이거는 사실 타인이 나에게 지우기도 하지만 스스로가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한테 가장 지우는 멍해 같은 것 같아요. 이 죄책감이나 책임감이라는 게. 근데 사실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 아이 뭐 한 3살까지 아이도 마찬가지지만 좀 6살, 7살 되는 아이들이 저는 막 식당 같은 데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은 엄마 교육 어떻게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실 생각 나오는 하잖아요. 반응이 바로 나오고 학교에서도 뭔가 준비를 잘 안 해오고 조금 불성실하게 학업을 하는 애들 보면은 쟤는 엄마가 맞벌이를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전에 저의 경험으로 가보면은 저희가 여고 다닐 때 옆에 남자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남자애들이 앞에서 걸어가는데 교복이 막 쭈글쭈글해져 있으면은 걔 엄마를 사실 조금 제가 욕하게 되는 그게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싫어서 저희 엄마도 안 해주는 오빠의 교복을 제가 집에 가서 막 다려주고 했는데 어머나. 했는데 오빠한테 제가 그 얘기를 되게 오랜 시간 지나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저를 좋은 동생으로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오빠의 교복을 다려준. 그래서 이제 사실 오빠 내가 그때 그렇게 쭈글쭈글한 입고 다니는 애들이 너무 그 엄마를 내가 욕하게 되는 거 보고서 우리 엄마 욕 먹을까 봐 내가 그때 사실 한 거였다. 그래도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그런 거였구나 했는데 이렇게 사실 우리는 엄마라는 사람의 역할이 엄청 큰 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반증이죠. 근데 솔직히 100점짜리 엄마는 어떤 엄마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그건 되게 상대적이지 않아요? 내가 100점이라 생각할 수도 있잖아. 여기서도 계속 그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둘째가 좋다는 거는 다 기준이 다르니까 나한테 좋은 엄마고 내가 좋아하는 엄마니까 좋은 엄마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많이 인상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지만 아이들과 대화할 때 나오는 그 아이들의 엄청난 통찰력 맞아요. 그게 좀 빛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웃긴 거지만 사실 저희는 다 아이가 없어서 저희가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엄마는 몇 점일까라고 제가 상상을 해봤거든요. 혹시 해보셨어요? 아니 저는 그 생각은 못 해봤어요. 혹시 어머니를 몇 점짜리 엄마라고 생각하세요? 100점이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 엄마인데. 와, 역시. 당연히 100점이죠.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머니들은 너무 안 해준 것만 또 생각하시니까 본인을 항상 낮추시지만 자식들이 생각할 때 사실 자기 부모님이 100점이 아닌 부모가 있을까 해서 저는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아빠보다는 엄마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아이의 태도로 보면 아유 엄마가 어떻게 키웠길래. 그러니까. 보통 이 얘기를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아빠가 어떻게 키웠길래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이것도 평소에 느끼는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 우리는 엄마라는 거에 꼭 그렇게까지 딱 굴레를 씌워놓고 아이 행동을 바라보지? 그리고 아이가 아이여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엄마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도. 저도 통제되지 않으니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무의식적으로 놀라면 엄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신기해서 나는 아빠라고 해봐야겠다. 아빠!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런 예. 것도 있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본능인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확실히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뻔뻔한 엄마가 되기로 했다라는 것 자체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상대적인 게 아니라 나의 기준에서 누군가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준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뻔뻔해져도 된다. 스스로에게 좋은 점수를 매겨도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좀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네. 세상이 뭐 엄마들에게 강요하는 어떤 그런 틀 앞에서 뻔뻔하겠다. 그런 틀에 갇히지 않겠다. 그런 선언으로도 읽히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뻔뻔한 엄마가 아니라 맞아요. 이야기했나요? 나는 뻔뻔한 딸이 되기로 했다. 너무 괜찮고 나는 뻔뻔한 뭐 애인이 되기로 했다. 다 뻔뻔한 노동자가 되기로 했다.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단어가 들어가도 너무 괜찮고 잘 어울리고 그리고 이 안에서 나오는 수많은 문장들이 저도 계속 줄을 치면서 봤는데 엄마와 아이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어떠한 관계에 대입해도 다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한 맞아. 인간과 한 인간이 정말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소통하고 살아갈 때 그게 다 적용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표지에도 부제처럼 육아 너무 열심히 하지 맙시다 하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도 여기다가 아까 장난으로 일 너무 열심히 하지 맙시다. 일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100점짜리 노동자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60점짜리 노동자가 더 좋다. 맞아요. 진짜. 다 들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매기는 엄마 점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기준을 남에게 사회에 두면 60점짜리밖에 안 되는 엄마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60점 엄마로도 충분하다. 이만큼 아이를 사랑하고 돌보는 일도 결코 쉽지 않은데 남이 정해놓은 기준 혹은 있지도 않은 상상 속의 기준에 따라 70점, 80점이 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혹시 노동자로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여기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책이 보면 생각보다 두껍습니다. 네, 저는 생각보다 두꺼웠지만 되게 잘 읽혀요. 되게 잘 읽히고 그리고 이 안에서 크게 챕터가 4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 장이 나를 완전히 바꿔놓은 10년간의 엄마 수업. 두 번째가 나는 뻔뻔한 엄마가 되기로 했다. 세 번째가 엄마가 가장 먼저 아끼고 사랑해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네 번째, 그 누구도 희생하지 않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행복해지는 육아의 기술.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이 안에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또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니들이 읽어 내려가면서 아 이거는 꼭 소개해주고 싶다. 살롱에서. 저는 너무 많은데 일단 딱 그 나오는 부분부터 할게요. 그냥 우연히 이제 163페이지에 네. 그냥 읽어볼게요. 네. 그러나 엄마는 내 아이가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힘쓰는 사람이다. 비록 사회에서 아이와 여자는 약자고 사회가 아이와 여자를 가르치고 보호하고 교육하는 대상으로 바라볼 뿐 당당한 의견을 가진 주체로 보지 않더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이 최초에 제가 읽은 육아서라서 다른 육아서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역시 엄마가 아니라 엄마 말고 이 자리에 어떠한 말을 넣더라도 더 나은 노동자는 내가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힘쓰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진짜 여기서 이 타이틀 조금 작은 소제목으로 엄마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짜 엄마는이 아니라도 누구를 넣어도 다 말이 되는 거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야매 눈썹 시술 받는 부분 있죠. 되게 귀여웠어. 그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 소아암 병동에서 굉장히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어머님께서 그러니까 야매로 눈썹 문신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살짝 그 옆 병실이 비었을 때 거기서 어머님들이 막 가서 이제 그걸 받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아 진짜 재미있었고 이게 유머를 잃지 않아야 한다 그런 맞아. 네. 파트에 나왔는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엄마들은 대개 진단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참이었고 눈썹 문신 이벤트에 참여한 엄마들은 1년 가까이 투병 생활을 이어가는 고참이었는데 그들은 자식의 죽음을 눈앞에 둔 엄마일지라도 삶의 한 자락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눈썹 문신 이벤트는 당장 내일 죽음이 찾아온다 해도 지금 살아있음을 축하하기 위한 엄마들의 필사적인 안간힘이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 책에서 좀 보석같이 빛나는 부분인데 다른 여러 번 나오지만 이 현서라는 아이가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를 잃어가면서도 필사적으로 삶의 즐거움을 찾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까르르 웃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작가님을 닮아서이지 않을까? 이 현서라는 맞아요. 아이도 네. 엄마의 성향을 굉장히 많이 닮지 않았을까 네. 싶은 게 엄마도 이 김경림 작가도 네. 보면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네.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밝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기본적으로 좀 이런 유머 감각이 있으신 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아이가 보고 자라지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저는 우리 정혜선 작가님께서 엄마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 하셨잖아요. 저 이 챕터 되게 좋았었는데 이 얘기 좀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앞에 어떤 상황이 있냐면 아이가 특수학교, 일반 학교에서 학교. 있었던 일이죠. 네. 네. 일반 학교에서 시력이 나쁜, 그러니까 병 때문에 시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한쪽 눈 시력을 잃어버리면서 수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장학사가 학교에 찾아오기로 해서 찾아오기로 되어 있어서 보통 아시잖아요. 우리 어릴 때 장학사가 찾아온다고 하면 막 긴장하고 청소 막. 엄청나게 바닥부터 시작해서 창문 다 닦고요. 우리 애들을 그렇게 노동을 시킨다고. 맞아, 기억이 났어. 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특별 수업을 해야 되는 거지. 참관 수업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좋은 점수를 받고 싶어서 그 반의 선생님이 현서를 다른 반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걸 뒤늦게 엄마가 알게 된 거죠. 이 김경림 작가가 알게 돼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제 따져 묻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두 번째, 그러니까 보내진 반에서도 특별 수업이 있었구나. 네네. 맞네요. 네. 이연타였네. 네. 보내진 반은 특수학급이었었고 맞아요. 그 반으로 갔는데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아무것도 네. 현서는 네. 이게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멀뚱멀뚱 앉아있게 되는 상황. 다른 아이들은 다 역할이 주어지는데 그러니까 현서 입장에서는 내가 원래 있던 반에서도 쫓겨났는데 쫓겨난 반에서도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하라는 지시 하나도 없이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앉아있게 되는 상황을 겪으니까 상처죠. 안 그래도 되게 소수자라고 생각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상처를 받은 상황인데 이걸 엄마가 알게 된 거예요. 김경림 작가가 알게 돼서 가서 항의를 했더니 되게 시큰둥하게 뭐 약간 그럴 수도 있지라는 식의 태도를 선생님도 보이고 학교 교감 선생님도 비슷한 태도를 취하고 여기에서 더 나가지 않고 용서를 구하고 네. 넘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후회가 남았던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내가 끝까지 이거를 왜냐하면 저도 이해가 되는 게 끝까지 싸우는 게 정말 지리하거든요. 맞아요. 정말 지치는 일이잖아요. 네. 내가 끝까지 이거를 뭐 한다고 해서 나의 에너지를 그만큼 써가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뉘우칠까 이런 생각 들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중간에서 포기 아닌 포기처럼 타협을 하게 되는데 내가 그때 명확하게 이건 아니다라고 끝까지 싸웠더라면 그 다음 다른 아이들에게는 좀 맞아요. 다른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뒤늦게 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정혜선 작가님 네. 말씀하셨던 그 생각 네네네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꼭 제 얘기 같기도 해서 제가 어떤 걸 보고 이거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생각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노동자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시민의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는 내가 끝까지 갈 때에 써야 될 에너지가 맞아요. 걱정이 네.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엄마가 아니더라도 공감되는 포인트가 굉장히 맞아요.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챕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저도 많은데 몇 개만 소개해드리자면은 저는 3장이에요. 엄마가 가장 먼저 아끼고 사랑해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라는 챕터에서 232페이지 지금 이 순간 삶을 충만하게 즐기는 방법, 즐기는 법 이 부분인데요. 네. 여기서 보면 첫 줄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아이는 엄마를 사랑하는 만큼 삶도 사랑한다로 시작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현서가 이제 시력을 잃었을 때 엄마는 엄마니까 너무 전전긍긍하시지만 뭐 아이는 병원에서 게임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엄마 나는 건강을 잃었지만 게임을 얻었어. 이렇게 아이는 생각을 하고
또 지리산으로 내려가서 몇 달 지나서 동네 애들하고 이 계곡에 놀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 입장으로는 애가 계곡에 놀러 가서 넘어지지 않을까 막 전전긍긍도 하고 있지만 아이가 가갖고 참외를 먹으려고 했더니 안 보이니까 엄마 저거 오렌지야 귤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참외를 보고.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던 형들이 야 저거 참외잖아. 얘는 머리는 똑똑한데 안 보이나 봐 아무것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엄마는 이게 상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현서한테 집에 와서 너 기분 안 나빴어? 물어보니까 전혀. 원래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걱정하니까 아 그럴 때는 그냥 잘 안 보인다고 설명해 주면 돼 엄마 이런 식으로 딱 지나가는 거예요. 뭐 메뚜기 잡으러 가서도 엄마는 야 안 보이니까 가자 이제 밤이 늦어지니까 그랬더니 엄마 눈이 안 보이니까 소리로 잡을 수 있다라고 이제 하니까 아이가 엄마가 생각할 때는 되게 억울해할 만도 한데 지금의 삶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고 현서는 그거를 잘 잡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에 이렇게 좀 읽어드리면 아이는 나만 왜 그래 하는 억울함과 화남이 없이 나 좀 알아주지 하는 기대와 욕심이 없이 할 수 없는 건 있는 그대로 순하게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건 있는 힘껏 즐긴다. 아이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자기가 어떤 처지이든 삶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다. 그게 아이가 사는 법이다. 지금 누릴 수 있는 삶의 즐거움보다 잃는 것을 그리워하고 슬퍼하며 앞으로 더 갖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는 엄마라는 사람은 그러니 아이에게 배울 일이다. 가장 큰 스승은 아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사실 엄마들은 사실 제가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기도 하지만 뭔가 스스로에게 너무 큰 책임을 지으면서 아이의 어떤 조금의 부족한 부분도 본인들의 너무 책임을 돌리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또 이렇게 의외로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를 약자로 보고 보호해야 되는 건 사실 보호자니까 그런 거지만 너무 어른들의 시선이 아니라 아이의 시선으로 보호하는 그 아이들이 또 이제 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또 판을 깔아주는 것도 이제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챕터가 정말 너무 좋고 와닿았고 또 한 부분만 더 소개를 드리면 170페이지에 저도 적어놨어요. 그쵸? 저 너무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그쵸? 이 챕터는 고통과 슬픔이 인생에서 빛나는 순간이라는데 여기 보면은 현서가 앞에 잠깐 설명드리면 학교에 엄마한테 늦어지니까 엄마 데리러 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엄마도 사람인데 이제 투병생활 길어지니까 야 네가 알아서 와 이렇게 반응을 하죠. 야 엄마 나 진짜 몸이 힘들어서 그렇다고 데리러 오라고 해서 엄마가 차를 굳이 끌고 가는데 갔더니 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선생님 차를 타고 집에 갔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나게 놀랬어요. 이리 와봐. 얼마 집에 가서 보자. 근데 가서 너 왜 엄마한테 미리 연락 안 했어? 그랬더니 그냥 애는 그냥 뭐 애처럼 또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엄마도 또 냉정하게 반응을 하니까 애가 또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죠.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농구도 재밌게 하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안 보이니까 이제 조금씩 얘가 억울함을 좀 표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억울하다는 말을 갖고 엄마가 또 이걸 곱씹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도 평범하게 사시다가 앞으로 아이도 영재 소리 듣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얼마나 사실 그 삶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겠어 어머니도.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 생각을 하다가 계속 우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사실은 저는 위로의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또 여기 읽어드리면 아이는 쉽게 울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는 균열 위에 서 있었다. 희망과 절망, 이상과 현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멈춤과 나아감, 몸과 마음, 두려움과 설렘 사이의 균열. 그것은 날카롭고 위태로웠으나 오로지 이 아이 스스로 직면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칼날이었다. 아이의 투병 기간 동안 엄마인 내가 서 있던 그 칼날 위에 이제 아이가 선 것이다. 매 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왜 나만이라는 드라마의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어 스스로를 베어버리는 그 자리.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다. 쉬운 위로도 섣부른 해결책도 아이에게 가다을리 만무했다. 그래서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다. 이 부분인데 나와서 사실 엄마도 얼마나 많은 생각이 사실 그 마음속에 오갔겠어요. 근데 저 되게 이 부분 보고 이 어머니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다 각자의 삶이 힘드니까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너무 공감을 외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제는 누가 날 공감해줬으면. 근데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공감을 바라는 걸까 아니면 동정을 원하는 걸까? 라는 게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사실 공감을 해주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당하고 있지 않는 이상 어떻게 공감이 되겠어요. 사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 좀 볼멘 소리 할 때 나는 저 사람이 날 동정해주길 원하는 건가?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알아주세요. 라고 이런 생떼를 부리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문을 나오고서 아이가 또 잠을 자고 나와서 아무렇지 않게 잘 잤다. 그러니까 엄마도 아무렇지 않게 잘 잤니? 밥 먹자. 배고파. 그리고 또 아무렇지 않게 된장찌개 같이 먹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 보면서 그래 뭔가 이거는 본인이 해결해야 될 숙제는 본인의 몫으로 남겨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성숙한 어머니의 자세이고 또 제가 이제 뭐 아이가 아니더라도 뭐 친구나 동료들이나 사실 맞아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도 나는 그냥 이렇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없다. 밥이나 같이 먹어야겠다. 요즘에 그 생각 좀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부분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더 많은데 그런 지점에서는 또 뭐 셜록님이나 저나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우리 또 100점이죠. 그런 생각했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좋았던 챕터는 이제 74페이지, 책이 74페이지인데 내가 지옥에 빠져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라고 해서 두 번째 화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저는 저도. 이거는 정말 우리도 일상에서 늘 겪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게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마라 라는 것이 있다. 첫 번째 화살은 살아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맞을 수밖에 없는 몸과 마음의 괴로움이지만 거기에 두 번째 화살을 쏘아대는 건 스스로라는 것이다. 딱 내가 이 꼴이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때 애가 아팠을 때 바로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더라면 이 아이는 나를 만나서 또 이렇게 혹시 아픈 건 아닐까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화살을 엄청나게 쏘아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일어난 거는 그냥 일어난 일일 뿐인데 그 일어난 일에 대한 어떤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는 저도 항상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냥 일어난 일인데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그때 어떤 걸 하지 않았으면 어떤 걸 했으면 그랬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냥 벌어진 일을 벌어진 일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필요했었는데 이 책에서 그걸 너무 잘 맞아요. 정리해주고 있어서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실제로 첫 번째 화살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를 아프게 만든 건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인정해야 그래야지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게 내 탓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도 이런 상황이 저한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암선고를 받으실 때 같이 있었는데 이미 전이가 된 상태였는데 이게 골반까지 이제 전이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약한 부분이 더 약해지니까 그 전에 골반에 핀을 하나 딱 받고 시작을 하자라고 선생님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럼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당연히 하고 시작하자. 근데 아빠가 알아보니까 야 진짜 힘들대 그거 차라리 안 하고 항암 치료 받기 힘들다더라 얘기하고 그러셨는데 저는 제가 우겨서 아빠 그러다가 아빠 뭐 운동도 하고 분명히 내 말 안 듣고 돌아다닐 텐데 밖에서라도 골반이 으스러지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우겨서 이 수술을 받게 됐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항암 치료도 늦어지시고 뭔가 그 부분이 또 균이 생겨서 폐혈증도 생기시고 뭔가 그런 걸 겪으면서 아빠가 누운 상태로 그 치료받으러 들어가서 사실 돌아가시게 된 거거든요. 4개월 동안 누워 계시다가 근데 아빠가 마지막에도 화장실에 앞에 있는데 계속 누워 계셔야 되니까 와 나 완전 건강했는데 저기를 못 가네라는 말을 자꾸 하셔갖고 제가 그게 마음이 자꾸 쓰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암 때문에 가신 건 아니고 그 수술한 자리에 이제 폐혈증 때문에 가신 거라서 전 제 죄책감이 진짜 너무 심했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신경 쓰는 걸 알면은 엄마도 걱정하실까봐 얘기는 못했어요. 일부러 나만 그냥 사귀고 있었는데 막상 가시고 나서 막 장례 절차 치고로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또 오히려 장례식장에서는 웃음이 자꾸 나더라고요. 사람들 오면 맞아야 되니까
막상 내가 애도할 시간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집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죄책감이 막 올라오는 거죠. 막 올라와서 진짜 한 1, 2주를 되게 그걸 힘들다가 엄마가 그게 신경 쓰이셨나 봐요. 저도 몰랐는데 이모한테 애가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할까 봐 너무 엄마도 걱정돼서 말을 못 건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이모가 전화를 해갖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데 막 얘기할 때 다 아픈 게 1차 원인이지. 누가 한 선택도 그것을 일으킨 건 아니니까 내가 그걸 안고 갈 필요는 없다. 맞아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이 죄책감을 갖고 살아갈 수 없는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안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막 다른 걸로 사실 정신을 많이 분산시켰죠. 근데 이제 여기 그 얘기가 나오길래 와 이걸 이 제2의 화살이라고 하는 거구나. 내가 겪은 이게 이거였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언니들만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서 두 번째 화살을 피해가는 방법.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런 부분들이 네. 어쩔 수 없다. 우리 맞아요. 김경림 작가님 모셔야겠다. 진짜 모셔야 되는데. 우리 또 화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겠네요. 뭔가 이렇게 딱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그쵸. 그 뭔가 방법에 한마디 대해서 해주실 것 같아요. 아, 근데 울면 어떡하죠? 나 따라와야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네. 병원을 안 간 건 아니잖아요. 작가님도 이 병원 저 병원 다 그럼요. 찾아다녔지만 네. 병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고 나중에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야 아이의 병을 확실하게 발견하게 되면서 그 사이에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과정들에서 스스로를 얼마든지 자책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을 정말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해 나가시거든요. 그게 이제 두 번째 화살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건데 작가님 꼭 한번 모시고 저희도 네. 두 번째 화살 맞아요. 어떻게 하면 맞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노하우, 그 비법 좀 전수받고 싶다라는 얘기를. 그리고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책을 읽으면서 이 작가님 정말 멋있고 강한 분이라고 하지만 그 바탕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살아가시는 그럼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마인드가 생길 수 그럴 수 있는 거고 있죠. 그게 비법이 맞아요.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는 분이세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삶의 어떤 큰 일들을 겪으면서도 계속 성찰하고 본인을 살펴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이야기가 저는 좀 걱정이 됐어요. 혹시 말미로 가면서 현서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막 불안불안 조마조마해 하면서 읽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현서가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둘째도 건강하게 잘 성장을 하고요. 둘째 지금 고3이고요. 그렇습니다. 고3이고 현서도 이제 영어 선생님이 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고 너무 지금 대학을 갔나요? 대학생이죠. 대학생인가요? 네, 대학생이에요. 저는 이게 사실 굉장히 현서가 희박한 확률을 뚫고 그래도 완치 판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뭔가 이게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뭔가 마음이 정화가 된 느낌이 사실 좀 났어요. 그래서 이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인데 내가 왜 이런 기분이 들지 노력을 해봤지만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냥 뭔가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 놀랍죠. 저도 비슷하게. 네. 또 하나 그리고 이게 결국 모든 책이나 어떤 이야기 영화에서 보고서 느끼는 감정의 끝에는 항상 내가 있잖아요. 결국 내가 주인공이니까. 근데 결국 내가 여기서 받은 메시지는 나는 나의 자생력을 믿는다. 근데 원래 이런 캐릭터세요. 나는 나를 가장 사랑한다. 나는 24시간 중에 16시간을 지금 노동하고 있지만 나는 다시 일어날 걸 믿는다. 약간 이런 느낌? 너무 좋다. 저는 제가 이 책을 추천했던 이유가 왜 덴마크에 가서 나의 덴마크 선생님 안에서 보면은 너 삶에 잊지 못할 배움이 뭐니 하고 선생님이 물어보실 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논에 들어갔을 때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아팠던 한 아이의 손을 이렇게 딱 잡고 논바닥을 걷는데 그 손에서 전해지던 생명력 그게 나한테는 잊을 수 없는 맞아. 배움인 것 같다. 그게 이제 이 친구예요. 그래서 그때 나는 이미 덴마크에 오기 전에도 그런 잊지 못할 배움들이 나에게 있었구나. 그걸 이제 깨닫기 시작하거든요. 그 덴마크 교실 안에서.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이 책이 나온 거죠. 그리고 나는 이미 이런 엄청난 배움들과 함께 하고 있었구나. 그걸 알기 위해서 거기까지 갔다 왔던 걸까? 이런 생각.
생각도 들고 음. 사실 이 경험을 제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눈바닥을 이렇게 걸었던 그 경험을 저의 덴마크의 경험과 바꿀 수 있을까? 정말 그 딱 한 순간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주변에는 이미 너무나 많은 스승들이 넘쳐나고 맞아요. 있구나.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나한테 생겼구나. 맞아요. 그랬고 두 번째로 이번에 읽었는데 처음에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읽었을 때는 그 당시 저도 아픈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픈 게 계속 이입이 돼가지고 막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읽으면서 울면서 봤는데 다른 관계들을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가장 나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관계들에 물론 대입을 해서 이때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다른 관계에 대한 힌트를 되게 많이 주셨어요. 이번에는. 네. 그래서 되게 생명력이 있구나. 다시 한번 읽게 되어서 너무 저도 다행이고 감사해요. 네,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요. 아니 되게 신기한 게 되게 저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다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이 손을 잡았던 그 순간과 덴마크 시민학교 가서 이제 그때 밀려왔던 그 감정들 약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책을 다시 한번 읽어야겠네요. 결론은 두 번째 읽어야겠죠. 너무 재밌어요. 자, 그러면 우리 최애 문장, 네. 최고의 문장을 하나씩 꼽아볼까요?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문장. 저는요. 네. 저도 이제 그 질문을 보고 그 딱 처음 떠올랐던 그 문장이 지금도 여전히 그런데요. 제가 조 감독님이 보내주신 질문지를 받고 이 문장이야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문장이에요. 정말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민수 엄마 이야기 나오는 부분인데 맞아. 민수 엄마가 어떤 사연이 있는 민수 분이었죠? 엄마가 이제 민수가 아팠는데 당시 엄마가 해외에서 공부 중이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들어오시는 사이에 할머니가 케어를 하고 계셨는데 그러다가 엄마가 들어오시고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울기만 하고 뭐 아이도 제대로 못 보살피고 그러고 있었는데 작가님이 만나서 민수 엄마 아이의 곁에 있어 주셔야 해요. 그것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제 힘있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64페이지인데 가서 아이 옆에 있으세요. 그냥 엄마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세요. 모든 건 위해서 다 하실 거예요. 이 말도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굳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냥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 모든 건 위해서 다 할 거야. 그럴 때 힘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저에게 기억에 남는 문장은 그 옆 페이지에 발걸음이 빠르고 힘이 있었다. 이게 처음 읽었을 때도 이 문장에 줄을 쳤었고 두 번째도 그랬는데 그래서 민수가 좀 더 아파져서 중환자실로 옮기게 되는데 먼 발치에서 이제 보니까 민수 엄마가 굉장히 힘있게 걷고 계시는 그거를 보시고 이렇게 적으신 건데 발걸음이 빠르고 힘이 있었다. 딱 이 부분이 이게 너무 슬펐던 게 나중에 간호사가 와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 민수 잘 갔냐 물어봤더니 그 어머니가 자기가 대기실 같은 데서 울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갖고 엄마는 그렇게 울면 안 된다고 당해줘야 된다고 얘기했다. 그 사연 되게 짠했죠. 맞아요. 저는 사실 저도 되게 많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엄마가 학교 졸업식에서 현서에게 써줬던 편지의 한 단락이에요. 316페이지. 앞으로의 삶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한계를 느낄 것이다. 엄마는 비장애인이고 아픈 적도 없어서 네가 겪은 혹은 앞으로 겪을 고통과 차별과 수고가 어느 만큼일지 절대로 알 수 없다. 대개의 세상 사람이 그럴 것이다. 그러니 불안하고 걱정되고 막막하고 두려울 때는 네가 병의 완치를 위해 고통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던 용기 있는 사람이란 걸 떠올려라. 좀 약간 여기 너무 뭉클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현서에게 엄마가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뭐 언니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다 어렵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럼요. 다 각자의 삶이 얼마나 지금 다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버티고
하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언니들도 자발적으로 이런 선택을 하고 시험을 거쳐서 다 왔기 때문에 다 각자 용기를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녹음 초반부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엄마라는 그 주어를 바꾸면 되게 다양한 시선으로 또 책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딱 이 챕터에서 그걸 느꼈거든요. 키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그게 있어요. 키를 자라게 하고 싶어가지고 호르몬 조절 맞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무균실에 있을 때는 키는 단 한순간도 고려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맞아요. 어느 정도 이제 치료가 좀 됐다 싶을 때 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160까지만 크면 좀 작은 사람으로 살 텐데 150도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남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숨 거는 한 영원히 나의 부족함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남들보다 못 크는 키가 주는 불안을 왜 갖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키에 대한 것도 결국 남이 보기에 좋은 것일 맞아. 뿐이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는가? 생명과 바꿀 정도로 이게 중요한 우선순위인가? 라고 했을 때 전혀. 그냥 작은 키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왜? 결국 남에게 보기 좋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떨쳤을 때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졌을 때 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 챕터가 이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남성분들에게도 저는 해당되는 이 챕터 보면서 느꼈던 게 사실 되게 좋았어요. 이제 현서가 생존이라는 걱정에서 벗어나서 이제 키에 대한 걱정을 하니까 뭔가 여기서 조금 이제 좀 쉬어가는 분위기 심적으로 약간 그런 분위기였는데 사실 제가 이거 읽을 때 최근에 자꾸 이마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상을 해 뭘 맞아야 되나 막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챕터를 보면서 나 되게 행복하게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거구나. 이런 걱정을 할 만큼 맞아요. 이제는 여유가 있나 보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네. 좀 뭔가 되돌아보게 됐어요. 그냥. 기본적인 게 채워졌기 때문에 그 다음의 것들을 보는 거죠. 이게 뭐가 걱정이라고 진짜. 건강하기만 해도 그런 것도 느끼게 해주는 책이어서 좋았고요. 저희가 사실 더 오래 얘기하고 싶지만 맞아. 또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혜선 작가님이 약속 있으시대요. 우리 오늘 시간 풀로 비워놨는데 그러니까 오늘 밤새고 놀라고 지금 진짜. 비워놓고 왔는데. 정말 어떻게 속상하네요. 진짜 서운하기도 제가 하고 같이 오겠습니다. 김경호 작가님 섭외해서 같이 올게요. 진짜죠? 네. 얼굴이 빨개지셨네요. 저희 그래서 빨리 달려내가지고 빨리 말할게요. 그 다음 시간에 함께할 영화는 어떤 영화죠? 다음 시간에 함께할 영화는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영화예요. 네. 초반에도 잠깐 제 소개할 때 말씀드렸는데 네. 역시 저의 인생과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라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으나 네. 선택하였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님 저희 방송 들으시면 그분은 좀 섭외 한번 저희가 영어가 아주 유창하게 되는 네. 분이 계시기 때문에 통역이 바로 실시간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레타 툰베리까지 네 모시고 까지는 아니어도 한국의 그레타 툰베리 이런 분들은 또 제가 그렇습니까? 네, 한번 한번 모셔야겠습니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기대고 싶을 것 아마 같은데. 그러게요. 다음 주에는 왜 혜선님이 네. 그레타 툰베리를 소개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초반부에 나눴으면 하고요. 네, 그 네. 뒤에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방송도 꼭 챙겨 들어주시고요.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저희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